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이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하자 감사원은 엄중대처 입장을 내놨습니다. 선관위에서 아빠 찬스와 형님 찬스에 이어 근무지 세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가 벌이는 자체 감사 신뢰도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구급차 뺑뺑이 막을 순 없는지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점검해봤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위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용 응급실을 늘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라고 질문하며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고금리 대출로 이자 수익을 거둔 것이어서 서민 고통이 수반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자 실속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최대 90% 할인해 파는 쇼핑몰이 인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가족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하기로 하자 감사원이 즉각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공개적인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두 헌법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왜 감사를 거부하는지 선관위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대목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관위의 처지가 과연 그런 것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정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 받으실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아마 등록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기관의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이란 겁니다. 그러자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뜻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각종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7일쯤 선관위에 특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인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체감사위원회를 꾸렸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대상 직원과 인연이 없었던 사람으로 선발해서 엄격하게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대단한 약속이랄 것도 없는 당연한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취재를 해봤더니 이 당연한 약속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를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선관위가 내놓은 고위직 4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자료입니다.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사 대상자와 연고가 없는 실무단을 편성해 감사를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최대한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는 그런 게 고려. 하지만 알고 보니 감사위원인 원준희 위원과 감사 대상인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은 현재 경남선관위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원 의원이 2012년 중앙선관위에서 서기관으로 일할 때 김 과장은 같은 부서에서 사무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감사 대상인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도 2016년 하반기부터 반년간 원 의원과 함께 일했습니다. 4명의 감사 대상자 중 2명이 감사위원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여당은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고집한 이유가 봐주기를 위한 꼼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감사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선관위는 중간에 감사 대상으로 2명이 추가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연고가 없는 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짓 발표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파면 팔수록 점입가경입니다. 퇴임 간부 4명의 자녀가 문제가 된 방식으로 채용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아빠 찬스 정도가 아니라 아빠 회사였어도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5급 이상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의혹이 불거졌던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발견된 퇴직 간부 4명의 사례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지와 경력 채용된 자녀의 근무지가 모두 같습니다. 인천 선관위 소속 4급 간부 2명의 자녀는 각각 7급과 8급으로 인천 선관위에 뽑혔고 충북 선관위와 충남 선관위 4급 간부 자녀도 모두 7급으로 아버지 근무지에 합격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동생이 특혜 채용된 의혹도 나왔는데 강원 선관위의 2급 간부 동생은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고양 선관위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직장 대물림까지 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 형아 찬스까지 등장했으니 이쯤 되면 가족 중에 선관위 고위직이 없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안해야 할 정도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문제를 그들 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고 선관위는 외부 개입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며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민 정서는 더 이상 선관위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두 헌법기관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오전 위원장 주재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만장일치로 감사 거부를 결정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이 근거로 둔 법 조항들을 이렇게 따로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요. 지위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겠다고 해서 이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 다 법을 말하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 감사는 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이 하겠다는 건 직무감찰입니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감사는 직접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원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감사원법에는 직무감찰 예외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이 세 곳만 명시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빠져 있는데요. 1994년 법 개정 당시 선거관리는 입법이나 사법과는 다른 집행의 영역이라서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이 감사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갈등의 소지가 있군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감사원은 선관위의 직무감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감사원은 지난 2016년과 2019년 이 두 차례의 사례를 드는데요. 승진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원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회계검사를 하다가 나온 사안일 뿐 직무감찰을 받은 건 아니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체 조사의 신뢰를 잃은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사실이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헌법상 기관이라고 그래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배제하면 선관위는 현재 외부 통제를 전혀 받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를 통제할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선관위 내부 문제가 반복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면서 이 내부 통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판하고 통제하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율적인 정화 뭐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면 다 같은 색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고 뭐 이런 게 돼버리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쉬운. 예, 선관위 고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직원 비리 따지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 이걸 가지고 선관위가 고집을 부리면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은 아파도 밤에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응급실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도 응급실 찾다 밤을 새울 지경입니다. 최근 실제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제 밤에는 응급실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정성 기자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공사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60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시멘트에 담긴 양동이에 맞아 후두부 8cm가량이 찢어졌습니다. 머리는 들지 말고 그냥 계세요. 오색티 많이 묻어서 오줌을 따르기요. 뇌출혈까지 올 수 있는 위급 상황이었지만 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에 7분 만에 도착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금방 오실 수 있었던 건가요? 받아주셔가지고 빨리 늦춰지면 생명이 위험하긴 하죠. 이 환자와 달리 지난 3월 건물에서 떨어진 대구 10대 여학생과 교통사고를 당한 용인의 70대 남성은 받아주는 응급실이 없어서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5년간 응급실 뺑뺑이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와 병상 부족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즉 수술 등을 담당할 의사가 없으면 중증 외상 환자를 응급실 단계에서 아예 자체에 받지를 못합니다. 구급대원이 한 손으론 응급처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론 응급실에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용 병상을 확인하는 종합 상황판과 전용 앱이 있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 무용지물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24시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 상황판 전면 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젯밤에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이유랄 것도 없습니다. 일단 응급실이 부족하고 응급실에서 일할 의사도 없기 때문이죠.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을 다 차지하다 보니 정말 위급한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최원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어디가 다치셨어요? 머리 떨어지셨어요?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인천 영종도의 한 동네 의원. 밤 늦은 시간까지 복통과 몸살, 호흡곤란 등 온갖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랑 이런 게 갑작만 급성 호흡곤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매일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경증 환자 전담 응급실입니다. 꼬매야 되는데 이거 많이 쪄져가지고 벌레 잡죠. 여기 벌레 한 마리 있다. 여기 잡았다. 밤에 아이가 아프면 30km 떨어진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에게 이 병원은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목욕하다가 미끄러워서 머리 찢어졌어요. 거기 가면 일단 3시간, 4시간 걸려요. 오늘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대형 병원과 중증 외상센터가 위급한 환자에 집중하려면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실제 지난 2021년 응급실 환자 가운데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환자는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5년간 중증 응급 환자 절반은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도 못했습니다. 경증이면 이쪽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중증 환자면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과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에선 경증과 중증 응급실 이원화와 함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돼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근 한 달 만에 재판에 나왔는데 판사를 향해 재판장은 저를 압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에는 반문으로 답하는 게 요즘 이 대표의 화법인데 재판정에서도 이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죠. 그 밖에 어떤 논쟁이 또 있었는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랑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 대면 보고한 적 있습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재판에 나온 건데 법정에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안다는 건 주관적 개념이라면서 발언이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이 대표 머릿속에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 형성된 인식이 2021년까지 계속 존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 전은 2016년 김 전 처장이 동료와 함께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한 때이고 2021년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대선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 측은 또 재판장에게 재판장님은 저를 아시냐고 묻고는 공적 자리에서 몇 번 봤다고 관계가 깊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 준 사람을 모른다고 답하면 뇌물 수수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호주 출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처장과 동행 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김 처장을 모른다고 한 건 허위 발언을 한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문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이 자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많은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건지도 큰 흐름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코인 발행업체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4일과 26일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곳으로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이 수십억 원대 코인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과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포탈,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코인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믹스 발행량 초과 의혹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2020년 상장됐다 거래 2년 2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는데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사전에 밝힌 유통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공급해 손해를 끼쳤다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위메이드 본사의 사기 의혹과 김 의원 사건은 서로 별개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병합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코인을 활용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불거진 뒤에 국회 사무처가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 직원의 국회 방문 기록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실에 3번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실제로 허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로비를 받아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이 법안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를 오간 출입 기록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번 국회에 왔는데 2020년 9월 허은하 의원실을 3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허 의원은 메타버스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메타버스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메타버스 안에서 자산 처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나 게임협회 관계자들은 사실상 메타버스 내 P2E 게임 아이템에 현금화를 허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게임사가 게임 속 아이템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허은하 의원실은 아바타 환불과 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만든 조항이지 가상자산 거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조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 법이 허용이 된다면 의원 본인이 뭐라고 설명했던 간에 P2E 게임은 이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오히려 몰랐다는 건지.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으로 만든 건 P2E 코인 사업자들의 수건이었다고 했고 홍익대 홍기용 교수는 P2E 사업 허가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예민한 논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 때처럼 전혀 근거 없는 괴담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의 건강이 달린 문제인 만큼 근거 없는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금물입니다. 그런데 한 원자력 전문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되는데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동중국해 남중국해 갔다가 대만해협 통해가지고 제주 근해로 해가지고 다시 대한해협이죠. 통해서 동해에서 수가를 그거는 5개월에서 7개월 걸려요. 그러자 해수부는 원자력 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 자료를 근거로 대며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 5년 뒤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에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 10만 분의 1 수준으로 도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말 현혹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가 더욱더 과학에 기반한 소통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선박 평형수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서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 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특정 교수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데 오염수와 관련한 괴담이 이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겁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된 23살 정유정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리 준비한 듯한 말로 대답을 이어갔는데요. 검찰은 정유정이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해온 점을 고려해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정유정이 경찰서에서 걸어 나옵니다. 신상 공개 뒤 검찰 송치 과정에서 처음 카메라 앞에 섰는데 마스크 벗기를 거부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지만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5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별다른 직업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없이 생활했습니다. 자주 안 만나지만 인사는 거의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하는 것더라고요. 대화가 잘 안 하는 것더라고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될 때 개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취약성이 더 과대하게 외연화될 수가 있거든요.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점에서 2017년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과 유사하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사회와 동떨어져 지내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는데요.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현실과 상상을 혼동해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올해 초 전해드렸던 뉴스를 또 전하게 됐습니다. 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올해 초 은행권이 역대급 실적으로 유례없는 성과급을 받았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올 1분기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빚 갚는데 한 달 번 돈 다 쓰는 서민들은 속이 쓰립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동욱 씨. 고금리 탓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나가는 거는 더 많이 추가가 되니까 생활하는 여건은 있고 너무 힘들죠. 금리가 높다 보니 힘들게 벌어서 은행 좋은 일만 해주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순이익은 7조 원에 달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2조 5천억 원 많아졌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조 4천억 원 늘어났는데 고금리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금리는 1.25%였는데 현재는 3.5%로 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자 장사로 돈을 번 시중은행들이 기본급의 약 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상황.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총 2조 원 규모였습니다. 연체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 단체를 벌일 때가 아니라 대출이자를 좀 부담을 덜어주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현금 비축을 좀 늘려야 된다. 금융당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을 올린 국내 은행에 대해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의 상생 프로그램 확대를 강력하게 주문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성균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할인 분양까지 나오던 아파트 입주권이 최근 분양가보다 수억 원 비싼 금액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세로 봐도 될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건지 정수현 기자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인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분양 당시 경쟁률은 0.3대 1에 머물러 선착순 분양에 할인 분양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 시세는 최대 12억 원대로 첫 분양가보다 2억 원가량 높습니다. 3월달에서 조합원 입주권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수요분들은 많으세요.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을 마친 의왕시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주택시장 회복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세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하락폭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부동산 경기 관련 선행 지표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아직은 본격 상승보다는 일시적 상승에 무게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가 꺾이고 실물 경기가 살아난 후에 부동산 경기에 본격적 반등이 올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특히 인기인 곳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만을 모아놓고 파는 쇼핑몰인데요. 할인율이 최대 90%에 달했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이혜진 씨는 요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임박 상품몰을 자주 이용합니다. 샴푸, 화장품 등 생활용품은 물론 간편식, 생수 같은 식품까지 다양합니다. 유통기한이 3주 남은 간편식은 40% 할인하고 열흘 남짓 남은 음료는 94%까지 세일합니다. 유제품류나 이런 식품 같은 경우를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훨씬 저렴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초특가몰 하면 긁힌 자국 등 약간의 하자가 있는 전자제품을 파는 리퍼브샵을 떠올렸는데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이나 못난이 과일처럼 품질엔 문제없지만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먹거리가 인기입니다. 최근 6개월간 설치 증가율이 높은 쇼핑 앱 8개 중 5개가 이 같은 임박 상품 전문몰일 정도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로 인해서 특히 이제 경제적 사정이 특히 안 좋은 젊은 세대들이 저렴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별 하자 없는데도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도 판매가 큰 폭 증가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황보 의원이 직접 작성한 돈장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공천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지난 3월과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부산청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황보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의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 중입니다. 특히 경찰은 황보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필 장부도 확보했는데 이 장부에는 전 현직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이름과 액수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황보 의원이 부산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서울 마포구 아파트와 자동차, 신용카드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황보 의원의 의혹을 제보한 전 남편 B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일부 현금은 내가 직접 받아 전달했다며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보 의원은 불법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차 구매비와 아파트 사용료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박순자 전 의원과 김연아 전 의원, 하영재 의원 사건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공천 뇌물당으로 전락해버린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수천억 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쌍방울 김성태 KH그룹 배상윤 회장으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원금을 반환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 시점과 겹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쌍방울과 KH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에 참여했고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후원금 수령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돌연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와 대북 송금 의혹으로 KH 본사와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후원금을 반환한 건데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두 전현직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후원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조 최고위원 측은 두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후원 사실을 결산 과정에서 뒤늦게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액 후원은 의원실에서 확인 절차를 걸쳐 감사 인사를 하는 게 관례인 만큼 조 의원 측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러시아가 대반격을 예고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붓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도로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접경지 본토 주민 여러 명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다쳤다고 주장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로 한복판. 달리던 차량 바로 옆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수직으로 내리꽂힌 미사일에 신호등은 산산조각 났고 평화롭던 도로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미사일이 폭발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벌써 한 달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벌여왔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내고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 주민들에겐 이별과 공포가 일상이 됐습니다. Тоже хотела бежать в бомбоубежище, думаю, а сейчас пока добегу, неизвестно, что будет. Да, зайка,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접경 지역인 브리안스크와 벨고로드주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민간인 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주민을 상대로 테러를 하려던 우크라이나군 50명을 사살했다고도 했습니다.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населени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Шебекин окрестных сел.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ов и городов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ся. 우크라이나는 공습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고했던 대반격을 앞두고 양측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의 평균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7% 넘게 감소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미국 달러와의 강세 여파가 크다고는 합니다만 1분기 성장률도 역성장을 겨우 피한 것으로 나타나 강달러 탓만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마트. 먹거리를 들었다 놨다 선뜻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나가는 돈은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당연히 가계 지출은 계속 마이너스. 작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전년보다 7% 넘게 줄어 3만 3천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 2년간 고꾸라졌다가 2021년에 3만 5천 달러를 넘기며 상승 반전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하락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강달러.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3%가량 오르면서 달러로 환산되는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내린 겁니다. 원화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4,248만 7천 원으로 오히려 4.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후퇴를 달러화 강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외 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 수출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 통화 가치의 약세 내지는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은 무역 수지 악화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민간 소비 덕에 역성장만 간신히 피한 0.3%. 경기 회복과 분위기 반전을 이끌 모멘텀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그나마 물가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조금씩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3% 오르며 19개월 만에 가장 적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체감 물가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지 박성현 기자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99원입니다. 한 달 새 70원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던 기름값이 하락하면서 운전자들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니까 좀 많이 쓰긴 쓰는데 초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낫긴 낫죠. 석유류 가격 하락은 물가 상승폭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오르는데 그쳤는데 19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입니다. 정부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안 요인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다고 하면 당분간은 이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류를 제외한 품목은 아직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23% 넘게 올랐고 외식 물가도 6.9%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요즘에 최하가 10,000원인 것 같아요. 보통 그냥 15,000원. 젊은 사람 생각하면 항상 안쓰럽더라고요. 국제 에너지 가격,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도 여전해 물가 안정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올해 여든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자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건강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됐었죠. 이번에도 백악관은 한결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야외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미 대통령. 졸업장을 나눠주고 자리로 돌아가다 그만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고 일어서더니 자신을 넘어뜨린 모래주머니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봅니다. 바이든은 건강 우려를 잠재우려는 듯 취재진 앞에서 가볍게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악관도 즉각 괜찮다며 대통령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0살로 미국 현역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이 넘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엔 별장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고 2년 전엔 전용기에 오르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반려견과 놀다 미끄러져 한동안 절뚝였고 대학교 연설 직후 허공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 포착돼 치매설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은 이미 경쟁자들에게 나이가 많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He actually fell down. Well, I hope he wasn't hurt. I hope he wasn't hurt. 주치의는 지난 2월 바이든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모습이 또 다른 공격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영화 상영관이 레포츠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스포츠 시설로 변신하는가 하면 또 갤러리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나이스. 벙커 탈출부터 퍼팅 연습까지
골프 쇼게임이 한창 벌어지는 이곳은 극장 내부입니다. 기존 260석의 대형 상영관을 개조한 건데 8m에 달하는 높은 층고를 활용한 탁 트인 개방감으로 필드 느낌이 물씬 납니다. 또 이렇게 러프도 돼 있고 종류별로 잔디가 돼 있으니까 다들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종로의 오래된 영화관인 이곳은 상영관 2곳을 합쳐 실내 암벽 등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200여 명의 회원이 다녀갈 정도로 암벽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층고 높은 것 때문에 피커스를 와서 운동하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코로나 팬데믹과 OTT 확산으로 위기를 느낀 극장가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그 대상은 스포츠부터 콘서트, 그리고 미술 관람까지 다양합니다. 극장 인프라를 활용한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컬처스퀘어로 상영관을 변신해 이색 경험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 데뷔 13년 차에 기량이 만개한 투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LG의 토종 에이스로 등극한 임창규인데요. 팬들에게 많은 빚을 졌다면서 우승을 약속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5월 한 달 임창규의 등판은 LG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4경기의 선발 등판에 전승을 기록했는데 다양한 변화구와 칼날 제구로 평균 자책점 1.13을 기록해 리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올 시즌 전체로도 4위에 해당하는 성적입니다. 그냥 한 달 조금 잘하고 그렇게 그런 몇 년 동안 했던 선수들이랑 비교하는 건 조금 과대평가인 것 같고. 지난 2011년 전체 2순위로 프로에 입단해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임찬규. 하지만 극심한 기복은 그를 괴롭혔고 지난해에는 FA 신청마저 포기했습니다. 올 시즌 전 스프링 캠프 때는 선발 로테이션에서도 탈락했지만 좌절은 없었습니다. 오직 경기에만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묵묵히 공을 던졌고 데뷔 13년 만에 특급 유망주는 국내 선수 에이스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아전에선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뒤 대투수 양현종의 세리머니를 따라해 팬들에게도 즐거움을 안겼습니다.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던진 날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 MVP 후보에 오른 임찬규는 29년 만에 우승을 향해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정말 끝내는 1등을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 팬들한테 빚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빚을 많이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한 제57회 청룡봉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400여 차례 무료 심장 수술을 해준 박국양 가천대 의대 교수와 보인 조태래 가천대 특수치료대학원 겸임 교수 등 시민 5명이 수상했습니다.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을 구한 허진혁 순경 등 경찰관 5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필라델피아시가 해밀턴가를 오이노 추모의 길로 명명했습니다. 1958년 한국인 유학생 오이노 씨가 흑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됐던 곳이죠. 잔인한 살인에 당시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노 씨의 아버지인 부산 피란민교회 개척자 오기병 장로가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500를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미국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른 청소년 교육을 일깨우는 표상이 되기를 원했죠. 묘비에는 아버지의 편지 한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시는 오이노 추모 장학금을 만들었고 지역 교회들은 $160만 모아서 한국 숭실대에 기부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노 씨의 모교 이스턴대는 장학금과 함께 도서관에 추모 자료실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예고에 대형 문화공간 서울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 학폭에 숨진 이대웅 군의 아버지 이대봉 회장이 200억 원 넘는 사재를 들여 완공했습니다. 그는 36년 전 아들이 선배들에게 얻어맞고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을 때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숨진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수를 한다고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데 생각이 멈췄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로 맘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비석을 세워주고 추모 음악회를 열어 눈물바다를 이룬 것도 위로가 됐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에게 놀란 검사가 선처할 수 없다고 하자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대웅 음악 장학회를 만들어 지금까지 3만여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2010년에는 도산 위기에 빠진 서울예고와 예원학교재단을 인수한 뒤에 투자를 쏟아 예술 명문으로 키워왔습니다. 교사 학생들이 간절히 원했던 공연장도 개교 70년을 맞아서 선물했습니다. 19살에 고물상으로 시작한 그는 항공운수 사업으로 성공해 17계열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풀려나서 서울대에 진학했던 가해 학생이 찾아오겠다고 할 때마다 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 혹시라도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울분이 솟구치지만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앞선다고 믿습니다. 용서는 가장 숭고한 승리라고 합니다. 폭력의 자식을 빼앗기고도 그는 용서의 힘으로 끝내 승리했습니다. 6월 2일 앵커의 시선은 용서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남부로는 30도를 넘어서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맑은 날씨 속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고요.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끼겠고 오후에는 경북 동부로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청주, 광주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의 낮 기온은 대구가 29도, 창원이 27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평년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내일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로 인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겠습니다. 현충일을 포함한 다음 주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해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